중국이 남의 나라 먹는 방식이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친중 정치인을 투입시킨다든가 뭐 하여튼 홍콩 친구들, 위구르 거기서 나고 자란 애가 있었어요. 걔네들로부터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공개적상에서 발언하기가 되게 무서울 정도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위구르, 티베트, 홍콩이 중국에게 먹히게 된 과정과 너무 흡사하게 우리나라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 오씨 갑자기 역사 속 나오네. 상호씨들 오케이 경쟁자 물어봐 만주백번 달려라 관제토대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까지 나온 우리 전한길에서 가장 꽃미남 불어로 시벨놈 꽃미남이라는 뜻입니다. 시벨놈이 나와가지고 오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률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본인 소개는 뒤에 쓰인 대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유튜브 미랄자도 하고 있고요. 다칭 자유대학 신당에서 대변인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심재홍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알게 된 게 조금 시간 됐습니다. 신촌에서 이제 2023 청년들 대상으로 그때 이제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회자가 이분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참 멋있다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회에서 우리가 뭐 토론회 할때 예. 체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주제로 저는 방청객으로 참여했는데 그때 토론자로 심재홍 씨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 가고 있고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본 시각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 가지고 한번 모셔가지고 먼저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그죠? 영국 신사라 해야 되나? 아주 깔끔한 옷차림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영국에서 유학을 가게 된 이유가 있네. 뭐 했는데요? 언제 유학에서 뭘 공부했어요? 저는 원래 역사학자가 꿈이었습니다. 역사학자가. 초중고 내내 역사학자 네. 꿈이었어요. 오. 근데 이제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네. 재수를 해야겠다. 네. 원하는 대학이 확고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가려고 이제 재수를 해야지 네. 하고 마음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봄에 뇌에 그 종양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 그래서 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종양이 커지면 암이고 아니면은 암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직 검사하는 게 제일 빠른데 그러려면 뇌를 쑤셔야 되고 그러다가 사람이 바보가 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 이게 계속 사진을 찍어서 커지면 암이고 아니면 암이 아니니 지켜보자. 근데 20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암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박혀요. 그래서 되게 우울한 상태로 한 반년을 허비하다가 이러다가 암이 아니면 어떡하지? 나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진짜 내가 100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 계획을 한번 다시 짜보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쭉 써보고요. 잘하는 걸 한번 쭉 써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안 시켰는데 제가 스스로 해낸 걸 한번 쭉 써봤어요. 왜냐면은 누가 안 시켰는데 스스로 했다라는 거는 무의식 중에 내면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욕망이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의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그렇게 쭉 키워드를 나열을 해봤고 공통적인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가 어울릴 법한 직군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도 물론 후보에 있었고 정치인도 후보에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경영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협상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고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도 있었고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과 장점들 그리고 뭐 학생회장 했던 이력들 이런 걸 봤을 때 경영인 되면 잘할 만한 메리트들이 있다. 공부 잘했나 봐요? 뭐 그렇게 잘하지 오케이. 않았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겸손하시네? 그래서 네. 경영이라는 파트가 하나 네. 생겼는데 네. 2년 뒤에 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이라고 네. 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학 다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뇌 종양은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 다니다 죽는 루트고 2년? 엔딩이면 난 좀 재밌는 경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경영학을 배우는 것도 좀 특이한 경영학을 배우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우울해가지고 외출이 없었어요. 제가 집 밖을 안 나갔는데 유일한 외출이 K리그 축구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축구계에서 일을 하는 게 되면은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스포츠 경영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것보다 영국의 스포츠 경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루트겠구나. 프리미어, 영국, 네. 잉글리시 프리미어 진짜 리그 축구 하나 보고 간 거예요. 영국에. 축구도 보고 경영 쪽으로 공부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너 미친 거 아니니? 미친이 아니지. 죽다가 이래도 좀 그럴까? 그럴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암인지 아닌지 확정이 안 난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암일 수도 있는 놈이 갑자기 예. 저 이런저런 고민해봤는데 영국 유학 가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해봐라 예. 했더니 이제 합격증 들고 오고 이러니까 뭐고 그럼 아니, 아까 2년 지나봐야 안다 그랬잖아. 예. 근데 암인지 갔습니다, 아닌지에 그냥. 대해서. 예. 갔다가 그럼 알게 된 건 언제인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입학하고 난 예, 뒤에? 예. 야. 터지네요, 암 아니네요 이렇게 돼요. 아, 진짜? 야, 그때는 완전히 막, 그죠. 다시 사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재홍 씨, 신재홍 대표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 중에서 이런, 왜 선생님 저에게만,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죠? 라고 힘든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해줘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다. 네가 지금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은 나중에 인생에서 겪어야 될 총 고통량 중에 미리 겪는 거다. 이걸 겪고 나면 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비유든다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 나오고, 두 번째,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 이런 말도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재홍이처럼 20대 나이에 그런 걸 한번 겪어보잖아? 그러면 인생을 남들 2번 사는 것만큼 성숙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재홍 씨는 하늘이 준 축복이라고 이렇게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재홍 씨가 일찍 남들 겪지 못하는 겪음으로 해서 저는 훨씬 더 장래성 있는 청년이 되었고 훨씬 더 지혜로운 청년이 되었고 저는 이렇게 평가해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진짜로. 그냥 오늘 또 20대입니다. 나이 맞죠? 예, 98년 범띠입니다. 98년생이 씨발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저 이제 원래대로 이야기 돌아갔어. 예. 그럼 그- 영국에서 유학하고. 네.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영국 네. 유학 결정하고 네. 결과적으로 잘 풀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학도 이제 졸업을 했고요. 졸업하고. 근데 그 상황을 겪으면서 네. 느낀 교훈이랄까요? 그거는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최선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분연히 자기 할 일을 해 나가야지 복이 온다 뭐 이런 경험을 얻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국이 굉장히 암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게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한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희망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좋게 풀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낙담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영국 유학이라는 도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암이 아닌지 맞는지 확인할 때까지 허송세월을 했다면 그런데 2년 그죠? 그렇죠. 2년이나 허송세월을 했다면 그 뒤에 제가 대학을 갔을까요? 인생 2년 후퇴하는 되게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은 암울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우리나라를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좋게 펼쳐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고 그 쭉 건강한 몸이라는 네네. 재확인을 받고 살아간 것이지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2년 허비했다는 거에 또 절망하고 또 수렁으로 빠졌을 거예요. 그런 교훈을 얻었고 결국에 저는 스포츠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영국에서. 스포츠 경영 전공하던 놈이 정치하면은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스포츠 경영이라는 것은 스포츠 업계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경영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업계라는 특수성이 무엇이냐? 한 번 팬 되면은 그 팀 응원하면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한 번 응원하기 시작하면. 제가 사랑하는 수원 삼성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지금 2부 리그 강등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경기 토트넘은 아니네. 손흥민이 있던 그건 아니고. 한국 축구팀 사랑합니다. 저는 한마음에 두 팀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영이 스포츠 업계의 특수성이라 했는데 스포츠 업계의 특수성은 한 팀을 응원하기 시작하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정치랑 비슷하거든요. 정치도 성향 한번 생기면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에서 사용하던 기법들을 정치에다 적용하면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요즘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영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 정치,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정치 좋아하잖아요. 관심을 계속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국내 언론을 통해서 정치 관심을 계속 유지한 게 아니라 해외 입장에서 계속 보잖아요. 객관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원래 보면
장기도 자기가 두르면은 잘 수가 안 보여요. 그렇지. 혼수 드는 게 오히려 더 잘 네. 보이지.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은 네, 혼수 많이 그렇지, 그렇지. 두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위급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영국에서 있었다 보니까 네. 홍콩 친구들, 또 중국 친구들, 심지어 제가 만났던 중국 친구 중에는 위구르 신장 위구르 할 때 그 위구르. 네, 거기서 나고 자란 애가 있었어요. 진짜? 그 걔네들로부터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공개적상에서 발언하기가 되게 무서울 정도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위구르, 티베트, 홍콩이 중국에게 먹히게 된 과정과 너무 흡사하게 우리나라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 이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다행이다. 네. 왜냐면 너무 암울했거든요. 이거를 정상적인 정치 루트로 타개할 방법이 저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계엄 얘기를 저는 사실 작년부터 친구들이랑 했어요. 계엄을 하는 것밖에는 수가 없다. 그럼 지금 이랑 일맥상통하는데? 그렇죠. 윤통이 그랬잖아. 윤 대통령도 도저히 계엄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네, 반국가 세력 적절 이러면 하면서.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잖아. 많은 국민들도 알게 됐잖아. 계엄 통해서 계몽령이 돼가지고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법부가 여기 좌파 카르텔, 공수처가 이렇게 좌파 카르텔, 그리고 언론도 좌파 카르텔,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좌파 카르텔 다 돼 있는 걸 몰랐지. 그리고 맞아요. 왜 이렇게 됐지?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많이 깊더라는 걸 몰랐죠. 근데 먼저 알았다는 뜻이네. 네, 저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내부적으로 썩어 있는 줄은 계엄을 통해 알았고요. 사실은 중국이 침탈하려고 하는 배후 세력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마이크 잡을 기회가 생기거나 방송 출연할 기회가 생기면 그럴 때마다 항상 중국어 언급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애국 시민분들도 계엄과 탄핵 정국을 국내 정치 이슈로 생각하고 매몰되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 계엄에 반대하셨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국제 정세에 입각해서 이 사태를 바라보게 되면은 누가 정의의 편인지, 누가 조국의 체제 수호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우리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명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잘한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게 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런 거에 매몰되지 않고 어디에 매몰되어 있느냐? 국내 정치 이슈적으로만 바라본다. 부패하고 좌우의 대립, 정치 싸움, 맨날 하던 거 귀찮아, 듣기 싫어. 이렇게 되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제정세적인 맥락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좌우 안 가리고 사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다른 민족에 의해 지배당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저는 없다. 그렇지. 중국이 남의 나라 먹는 방법 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뭐 미사일 쏘고 그 전투기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정치적으로 친중 정치인을 투입시킨다든가 뭐 하여튼 하고, 네, 포섭을 하죠. 포섭하고, 두 번째가 뭐 이민법인가 뭐 하여튼 이민법을 제정해서 좀 투표하자,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예를 들면 뭐 또 아무튼 세부적으로 해봐요. 우리나라도 그럼 그런 상황이에요? 뭐 티베트도 그렇고, 위구르도 그렇고,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에도 스파이 침입시켰다가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 근데 보시면요, 민주당 같이 좌성향 정당부터 침투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정당부터 들어갑니다. 진짜? 예. 보수 정당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의심하고 의심하십시오. 영국에서 잡혔던 중국 공산당 간첩은 토리당,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의 정책연구원이었습니다. 백인이었고요. 영국 백인이었고요. 엘리트 코스 밟은 애였습니다. 전혀 중국하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중국 공산당 스파이 짓을 했어요. 티베트 위구르도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현지인 중에 친중인 애들을 감투 씌워서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이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으로 법제화를 하든 뭘 하든 행정적으로 하든 경제적으로 하든 이민자 오십쇼가 돼요. 근데 이민자가 한족이 엄청 많이 오겠죠. 왜냐면 한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인구가. 그리고 얘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민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충만한 시기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가 이민 게이트를 활짝 열어주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한족이 오겠죠. 티베트, 홍콩, 위구르 이런 애들은 다 그런 식으로 먹혔습니다. 인구 비율이 40%를 넘기고 50%를 넘기면
중국 애들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우리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중국 한족이 우리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투표를 행사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그들의 본국처럼 바꾸려고 하겠죠. 그렇지. 그렇게 홍콩이 먹히고 그렇게 위구르가 먹히고 그렇게 티베트가 먹혔습니다. 신장 위구르 그 지역에 예. 중국 통계 보니까 1,700만 명이 투입됐대. 중국인이. 예. 맞죠? 그럼 이제 50으로 넘어가면 투표하자. 끝나는 거지. 투표는 자국 이제 본국 위주로 유리한 정치 할 거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중국인이 엄청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비상기업 계획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어느 정도로 지금 중국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는 좀 본인이 판단하기에.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임계점까지 왔어요, 벌써? 왜냐면은 인구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정만 안 땄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자본으로도 침투하고요. 네. 돈줄을 쥐기 시작하면은 돈줄 따라서 또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되게 위험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계엄이라는 카드로 많은 국민들이 경계심을 일깨웠다고 생각해요. 이걸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왜 우리 사우스 코리아를 먹으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실제 이 지도를 우리 심재용 대표가 직접 그린 지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 역사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심재용이랑 내가 일타 경쟁에서 막 딸릴 뻔했네. 오케이, 사우스 코리아. 네, 여기 이제 지금 중국. 예. 이게 서해안이고 아니 네. 여기 일본 우리나라 여기 한국 그렇지. 와, 이거 확대해 놓은 거. 이거 중국, 그렇죠. 일본, 한국, 서해안 바다고 태평양이고. 예. 예, 오케이. 중국이죠. 이거 러시아. 예, 러시아. 대충 이걸 이제 확대하면 우리나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여기가 뭐 베트남 뭐 이런 거. 그렇지.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요 대만이죠. 예. 네, 필리핀이고요. 필리핀. 예. 삼국시대의 역사를 먼저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오씨, 갑자기 역사 속 나오네. 삼국시대. 오케이. 경쟁자. 물어봐. 자, 광개토대왕 때를 네. 한번 여쭤볼게요. 광개토대왕 17배 왕대 가지고 39세까지 통치했죠. 그렇죠. 만주백번 달려라 광개토대왕. 근데 광개토대 대단한 게 원래 한 나라 영토 확장할 때는 한쪽 방향을 집중하는데 만주벌판 달리면서 남쪽으로 내려가. 맞아요. 광개토대왕. 예. 그 대단한 게 그래서 광개토대왕을 동방의 알렉산더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광개토대왕 네. 제외하던 시절에 네. 중국이 어땠나요, 선생님? 중국 분열기였지 그 당시에. 남북. 언제나 너의 분열은 나의 통합이야. 너의 슬픔은 나의 행복이야. 그 국제관계 원래 EJ 정책이라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중국은 저것들이 번영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분리시켜. 맞습니다. 그렇죠. 남한 북한 분리돼 있잖아. 남북이 분단된 것도 중국도 그걸 원하고 러시아도 원하고 일본도 원하는 거야. 맞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그들이 배합할지 뭐냐. 남북 또는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지. 그래서 그때 중국이 북조하고 네. 남조로 나뉘었던 시절이고 북조는 사실 오랑캐 국가들 아니에요. 그렇죠. 오랑캐들. 예. 그래서 문명의 발달 정도와 기술력과 자본과 인구와 네.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던 건 남조입니까 북조입니까? 남쪽이지. 남쪽이죠. 언제나 따뜻한 쪽. 농사 잘 되고. 저는 광개토대왕 시절에 네. 광개토대왕을 평가하기로 이분의 즉위 초부터 마지막까지의 일관적인 아젠다는 남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북방에 있는 나라 공동점이지. 몽골도 그렇고 전부 네. 다. 그죠? 예. 남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예. 패권이라 하면요. 권력이잖아요. 그렇지. 국제관계 사이에서의 권력. 그럼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이제 돈, 돈. 그 그렇지. 다음에 인사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제관계에서 인사권은 뭐 유명무실한 없으니까. 얘기고, 예. 군사력은 사실상 돈하고 직결되는 그렇지. 내용이기 때문에 돈밖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돈을 어디서 나오느냐 국제관계에서 교역로를 장악한 자가 돈줄을 쥔다고. 그렇지. 실크로드가 돈 벌고 하듯이. 그렇죠. 실크로드를 예. 장악했던 항해 개척도 다 돈. 그렇습니다. 로마도 그렇지. 도로망을 예. 그렇지. 이어버려서 제국이 됐죠. 예. 그래서 남쪽하고 교역로를 확보하는 것이 돈줄이 되고 그것이 네. 권력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해상 운송 그렇지. 물로 제일 보내는 중요하지. 게 가장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렇지. 에너지 예. 효율. 예. 저렴하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오랑캐들 나라인데 네. 고구려가 얘네하고 교역해서 돈이 되겠어요? 아니면 얘네하고 남조하고 교역해야 돈이 되겠어요? 남쪽. 남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은 남쪽으로 가고 싶은데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엔 원항 항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연안 항해를 해야 돼요. 아, 그렇지.
서해안을 따라서 쭉 그렇죠. 내려간다는 쭉 게 내려간 다음에 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백제가 해군으로 길막을 하면은 그렇지. 길을 막아버리면 네. 고구려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를 죽이고 싶은데 뒤에 잔챙이들이 뒤통수 칠까봐 먼저 만주벌판 달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뒷정리 위에 그렇죠. 위에 오랑캐를 뒷정리하고 정리해놓고 내려가는구나.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백제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게 가야하고 일본인데 일본이지. 신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가야부터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백제 죽이기 전에. 그렇지. 고구려가 내려가서 신라의 외가 쳐들어왔는데 그거 내무랑 도와주다 명목으로 고구려 군사 5만 군대가 내려가죠. 백제 그쵸. 치고 그죠? 가는 길에. 가야부터 죽여. 가야 죽이고 정기 가야명이 그렇죠. 끝나죠. 정기영의 가야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패권 다툼의 맥락인 겁니다.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요 가야 이 관계를 그대로 현대사회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고구려처럼 대륙 세력인데 그렇지. 해양 세력화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는 세력인 겁니다. 근데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동남아 이 남중국해, 그 다음에 대만 해협 요런 것들이 주로 교역로입니다.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 중국은 적어도 동아시아 내에서는 그렇지. 패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하는 짓이 뭐냐? 여기다가 인공섬을 막 그렇지. 남중국해. 남중국해. 그래서 남중국해를 장악하려고 해요. 근데 영 신통치는 않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주변국들이 다 반중 국가들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 쪽으로 갈 수 있나요? 너무 사이 안 좋은 애들이잖아요. 못 나가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못 나가요. 근데 대만은 제일 명분이 있어요.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 명분도 있고 실제로 친중 비율이 이 주변국들에서 제일 높아요. 그렇겠지. 그럼 대만을 뚫어야 돼요. 대만을 하나 뚫으면은 댐이 터지듯이 뚝이 터지듯이 콸콸콸콸 하면서 해양 세력이 전혀 중국을 봉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왜? 대만이요. 여기가 안 먹히더라도 전쟁이 나잖아요. 하루에 우리나라가 이 대만 항로를 못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손실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로 지나가잖아. 원래 대만 해협으로. 그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 얼마요? 하루에 4천억이에요. 우와. 그 돌아가게 되면 그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만이 아예 먹혀버리면 중국한테 우리나라 석유 수입 90%가 대만 해협 지나가거든요. 그럼 대만이 중국 해협을 먹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반중 정책 할 때마다 너 말 안 듣네? 이거 끊어버린다. 너네 석유 필요 없어? 석유 필요 없어? 고립되네, 그만 우리가. 그렇게 협박하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속국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확실하게 주도권 잡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이민자 밀어넣고 아예 우리나라는 중국 시민지를 만들겠죠. 근데 지금 대만을 미국이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뭐 하나의 중국이 있지만 못 쳐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만을 먹으려면 미국하고 전쟁하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선생님? 중국 지지. 미국이 그래, 집니다. 미국 왜? 펜타곤이랑 중국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거의 100% 100대 빵으로 진다는 이야기 들어서. 그러면 얘네를 지키려면은 무슨 변수가 추가돼야 되느냐? 한국군과 일본군의 참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참전만 안 해도 있기만 해도 주한미군 다 주둔하고 있잖아.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대만 이제 이해됐어. 대만을 적극적으로 양안 문제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려고만 해도 땡큐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먹을 수가 있어요. 얘네가. 야, 트럼프가 그래서 한반도 중요하게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 이게 그 맥락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전쟁 안 난 게 윤석열 대통령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서 대만을 진짜 먹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 철저히 지켰잖아. 그렇죠. 문재인 때 넘어갈 뻔했는데 거의 에너지도 지키고 원자력 발전. 그 얘기도 한번 해도 됩니까, 뭐요?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도 믿을 만한 아군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예요. 언제나 국제관계. 저도 일제강점기의 역사 분노합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일 동맹 키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과거에 미국이 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련을 견제하려고 중국을 키워줬어요. 그렇지. 소련 견제하려고 중국 키워놨더니 얘네들이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중국 견제하자고 한 놈만 또 키우면은 골치 아파지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을 키우고 싶은데 일본은 키워놓으면 다시 또 태평양 전쟁할 그런 해양 세력으로 클 만한 제목이잖아요. 그럼 얘한테 뽀찌를 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논아 먹여서 키워가지고 중국을 견제하자. 이게 미국의 지난- 기본적인 정책. 네, 정책인데 일본은 그 뽀찌를 독점하고 싶은 네. 거예요. 그럼 독점하고 싶은데 그럼 지난 20년간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일본의 정책적 스탠스가 뭐였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한국이 일본하고 우리 같이 친해지자. 그래야 우리도 뽀찌 논아 먹고 중국 견제하고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니? 손을 내밀면 일본은 겉으로는 하하하 그렇죠 네. 이러고요. 뒤로 가서 공작질합니다. 어떤 식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일 관계를 망치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한일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망치는 망쳐놔야만이 미국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쵸. 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예 환영합니다 해놓고 야스쿠니 신사 한번 가지고 네. 위안부 문제 한번 거론해주고 아니면 독도 문제 한번 거론해주고 그러면 국민들이 화나요. 그러면 야 너 일본하고 친해지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매국노냐 이래요. 그러면은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할 동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한일 관계를 망치게 되겠죠. 그러면 쪼르르르 일본이 미국한테 달려갑니다. 형님 저거 보십시오. 저놈들 믿을 만한 놈들 아닙니다. 저놈들 빼고 가십시다. 우리 둘만 갑시다. 이거를 해서 거의 성공할 뻔한 게 문재인 정부 때구나. 그러면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뭐 끝났겠네요. 우리한테 뽀찌 안 주고 네. 대만 막아야 되는데 군사력으로 얘네 둘이 도와줘야 이기는데 한국이 게임 아웃되면 그만큼의 몫을 일본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적 뽀찌도 몰아줘야 되고요. 군사적 뽀찌도 몰아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평화헌법 개헌입니다. 침략할 수 있는 군대를 일본이 갖게 되는 거 그거 원하는 국민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반일하십시오. 평화헌법 이제 일본이 원래 자위대만 있고 예. 원래 무장 못하도록 돼 있는 예,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개정해가지고 예. 무장해서 예. 어차피 이들 견제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침략. 그러니까 저희가 반일하면 반일할수록 웃고 있는 건 일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복잡하지는 않고 단순한데 사람들이 그마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친일 하면 저 새끼 지금 매국 노도 이래 되는 네,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거꾸로 이제는 바뀌어야지. 맞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본하고 친해놔야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독점하는 걸 막고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렇죠, 삼각.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이제 대만을 물려는데 막기 힘드니까 한반도가 더 필요하니까 그리고 한반도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사우스 코리아를 이제 체제 전쟁을 통해 하이브리드 전쟁을 그렇죠. 먹으려고 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한국부터 조져놔야 대만을 뚫을 수가 있다고 그렇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중국이 우리 남한을 먹을 수밖에 없는 또는 먹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2 홍콩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옷인지 알아요? 이제 그거 갔다 오는 길이야. YEFF. 예뻐. 예쁘진 않고 예뻐. 하여튼 이게 뭐냐면 청년 한번 읽어봐 뒤에. Youth Election Fraud Fighters. Election Fraud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래. 네. 프라우드가 그게 부정이라 뜻이잖아. 네, 맞지? 맞습니다. 예. 예. 그거와 싸우는 사람들. 그렇지. 부정선거와 싸우는 사람들에서 부정선거 파이터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더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A라는 집단을, 이 회사를 내가 먹고 싶어. 또 이 집단을 내가 점령하고 싶어. 지배하고 싶어.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리더, 지도자를 내 편 만들면 되죠. 그럼요. 그게 제일 빠르죠. 바로 이건 거야. 국회의원, 대통령 뽑는 게 투표잖아.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사우스 코리아를 중국이 속국을 만들려면 친중적인 정치인을 당선시켜서 법을 만들어버리고 이민정치 표만 되니까 그래서 중국은 집요하고도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친중 정치인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선거 투표인 거야. 맞아요. 투표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심지어 이런 주장도 있거든. 1년에 5조 원을 우리나라에 중국이 투입한다거든. 5조 원을. 5조 원 너무너무 큰 돈이잖아. 다시 한번 더, 왜 선관위를 부정성을 저지르려고 하지? 그 속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잖아. 내가 A라는 회사를, A라는 집단을 점령하고 싶으면 리더, 지도자를 내 편 만들면 되듯이 친중적인 정치를 당선시키면 끝나는 거야. 맞습니다. 그죠?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라는 퍼즐을 딱 집어넣으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야. 친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은 이 부동산, 여의도, 강남에 중국 회사 많아. 빌딩도, 아파트도 그렇고, 이미 친중적인 정치가 망해지고 있잖아. 스카이대 가기가 중국 사람이 스카이대 가기 더 쉽고, 현재, 로스쿨도, 우리나라 사람은 로스쿨을 하기 힘든데, 중국 사람은 그렇게 쉽대. 내 아는 변호사 이야기하더라.
얼마 전에 로스쿨 떨어져가 자살했거든, 한 명이. 네. 걔가 자살하기 전에 카대 중국 애들은 로스쿨 그냥 이렇게 합격시켜준대. 여러분, 이게 바로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놔서 우리나라 깊숙이 중국인들이 이제 다, 이러니까 나도 언론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까지 꺼내는 거야. 이런 말을 못 꺼낸다고, 사람들이. 왜? 혹시나 드럼통에 들어갈까 싶었어. 자, 사실은 내 이야기, 제가 입이 좀- 막 근질근질. 그럼 이제 이야기 해보세요. 과연 국민의힘 의원분들 중에 진짜로 선거 부정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만 계시려나 그런 생각. 알 수 없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모 H 회사인데 그 기업이 매물로 나왔거든.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도 인수 안 하려잖아. 중국에 와서 덥석 2배 줄게 상하는 거야. 그럼 그 기업가는 팔려 안 팔려? 팔지. 그렇게 되는 거야. 돈이 중국은 부자만 3억이래요. 인구가. 그리고 JTBC가 부도나기 직전에 텐센트가 1,000억 넣었잖아. 그럼 JTBC는 어느 나라 거냐고? 어느 나라 누구 위한 방송 하겠냐고? 국민들이 판단 잘 하시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 MBC도 텐센트랑 업무 협약 맺고 했잖아. 그게 뭘 말하겠냐고. 자, 오늘요,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십시오. 창당 때문에 이제 요즘에 고생이 좀 많습니다. 윤어게인.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윤 대통령님의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뭐 다시 직무 복귀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어게인이라는 게. 그죠? 당장에 뭐, 현재 대선 못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대선 후보로?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요? 말을 아끼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느라고 이제 방송도 쉬고 좀 집회도 좀 쉬고 잠깐 재정비 과정을 거쳤는데요. 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제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창당을 했어야 된다, 안 했어야 된다도 달랐고 근데 다 봉합을 했거든요. 네. 봉합의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통합시키려면 또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통합시키려면 공통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치. 네, 그렇죠. 가치 가치 중심으로 중심적으로 가야죠. 예.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창당에 참여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이제 학생 조직으로서 남아가지고 학생 시민단체로서 남아서 그 활동을 이어나가는 친구들 분리돼서 각자 활동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서로 응원하고 계속해서 관계가 너무나도 친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가치에 대해서 공통의 가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 중심적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좌파들이 가치 중심으로 뭉치잖아요. 그렇죠. 가치 중심으로. 제가 사실 정치인도 그 20살 때 막 했던 여러 가지 후보 중에 네. 하나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정치인 꿈을 바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정치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라는 명확한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감투가 목적인 사람은 절대 정치인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어떻게 비전을 제시했을 때 이 나라를 더 잘 살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명한 비전과 원칙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감투를 쓰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길이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감투를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 가치 중심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는 비전이랄까 가치랄까 이 감투를 써서 뭔가 해보고 싶은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째낀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1년의 애국 활동을 하면서 분명한 가치와 원칙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중앙정계와 레거시 미디어는 민의를 무시한다. 민의를 무시한다? 그 민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창당이라는 카드를 쓴 겁니다. 이것으로 어떤 전략을 쓸지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저희의 협상력을 높이고 저희가 레거시 미디어에 네. 좀 더 건덕지를 만들어내고 중앙정계를 긴장시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단기적인 목표도 있고 장기적인 목표도 있으면서 계획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칭 자유대학 신당 대변인인데요.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2030 청년들이 하는 걸 뭐 스포트 해주고 싶거든, 뭐든지요. 그리고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 지지하고.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20대 청년이, 정치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이야기하네. 이 사람, 야, 깊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치 딱 하면 되겠고. 쌤이 또 분노하시는 포인트가 부정 채용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회를 뺏어가는 놈들에 그렇지. 나 대한 그런 거 없다. 어쨌든 기분 좋게 시작했어. 분위기를 보면 나는 열받아. 그래 나는 정치 안 할래. 정치 안 하고 그냥 언론 하면서 마음껏 국민들한테 진실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 근데 불의에 분노하는 게 또 우리 헌법 정신이니까 정말 대한민국 참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쨌든 감사해요. 칭찬해주니까.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시청자 인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2030 청년들 나오면은 기분이 좋아. 심장이 막 뛰어. 2030 청년들 보면은. 오늘 어쨌든 신정우 대표님 밀알좌라는 또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활동도 한번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